안녕하십니까? 평생공부 정라파엘라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2일 일요일이고요. 1차 시험이 48일 남았습니다. 7주도 안 남았네요. 오늘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서 309 페이지 광한경을 읽을 건데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하다 보니까 손해평가사 재배학뿐만 아니라 학문사 재배학과 콘셉트 재배학에 나오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농업직 시험을 제가 어저께 한번 봤더니 9급 농업직 4월 4일이더라고요. 국가직 시험이. 지방직 시험은 날짜를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오셔서 좀 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읽기 어려운 부분을 제가 그냥 대신 읽어준다 생각하고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느려서 2배속으로 틀어놓고 한번 본인 교재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광환경. 광과 식물의 생장, 광과 식물의 기본 생리작용, 광합성. 녹색 식물은 광에너지를 받아 엽록소를 통해 광에너지의 존재하에 이산화탄소 6CO2와 물 12분자를 이용하여 포도당 C6H12O6 요거 정도는 그냥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손해평가사는 괜찮지만 이게 공무원 시험 볼 때는 이것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포도당의 형성과 그 부산물로 산소를 방출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를 광합성이라 한다. 전체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입니다. 이산화탄소 6분자와 물 12분자가 만나서 한 분자의 포도당과 6분자의 산소, 6분자의 물을 방출합니다. 엽록소라고 하는 거는 엽록소는 대표적인 광합성 색소입니다. 색소. CHON 마그네슘으로 구성된 화합물로 물에 잘 녹지 않고 메탄올과 아세톤을 혼합한 유기용매에 잘 녹습니다. 세포 내 엽록소는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합니다. 엽록소는 광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적색광과 청색광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만 녹색광은 반사, 식물이 그래서 녹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광합성 효율과 빛, 적색광 부분과 청색광 부분이 가장 유효하고 녹색, 황색, 주황색 파장의 광은 대부분 반사됩니다. 파장이 나노미터라는 단위인데요. 광선의 파장별 식물 생육에 대한 작용입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파장이 작은 것부터 자가적, 적가자. 어떻게 할까요? 자외선이 파장이 작은 나노미터입니다. 적외선은 800m까지입니다. 자가적, 자가적이라고 할까요? 작은 것부터 큰 겁니다. 이렇게 대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생육에 대한 작용인데 외워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적외선은 식물에 대하여 특별한 작용이 없습니다. 식물체에 흡수되면 거의 열로 변합니다. 적외선은 식물을 신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웃자람 촉진, 발화 억제. 가시광선, 광합성, 광주기성, 광발화성 종자의 발화를 주도합니다. 광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안개 색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뭘로 갈까요? 딸기, 포도 뭐로 갈까요? 안토시아닌 게 그렇게 보라색, 빨간색 계통, 보라색 계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안토시아닌게는 가시광선,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어떻게 할까? 빨주노초 파남보. 아무튼 녹색, 노랑, 주황색분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청색분은 작물의 형태 및 생육 변화에 뚜렷한 영향을 줍니다. 카르티노이드계의 색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카르티노이드계 파장이 더 작은 청색부라고 한번 가보세요. 적색부는 안토시아닌계. 이렇게만 좀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외선은 신장을 억제합니다. 식물에 해롭고 식물을 고사시키고 자외선 차단. 우리 선크림 바르듯이 자외선은 신장을 억제하고 해로우니까 자외선 차단제 바르자. 파장이 작은 겁니다. 그렇게만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0입니다. 광주성. 생물이 일조 시간의 변화에 대하여 반응하는 성질입니다. 적외선과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그리고 원적외선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적외선이 식물을 신장시키고 기공의 폐쇄를 촉진시킵니다. 근적외선 요거 뭐 범위 나오면 700에서 1400나노미터. 이에 따라 적색광 근적외선의 비가 작으면 절간신장이 촉진되어 초장이 커집니다. 근적외선 중에서 적색광이 작으면, 그러니까 얘가 더 크면, 얘가 더 우세하면 절간신장이 촉진돼서 초장이 커지는 거죠. 기출예제. 식물 생장과 광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청색광은 카르티노이드계 맞죠? 자외선은 신장을 억제 맞죠? 억제하는데 어떻게 두껍게 하죠? 모르겠네요. 청색광은 광합성, 광주기성을 주도합니까? 자, 3번. 청색광은 이거 맞고 주도는 누가 하죠? 주도? 가시광선 아닌가요? 주도하는 건 가시광선의 적색부입니다. 다시 한번. 여긴 지금 오답 쳐려고 가야겠네요. 광합성, 광주기성을 주도하는 것은 누구? 가시광선 중 누구? 적색부. 이렇게 그냥 알고 가셔야 됩니다. 주도 누가? 가시광선 중에 적색부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외선 안토시아닌게 맞고요. 자외선은 신장을 억제하는 대신 여백을 요거 안 맞네요. 여백을 두껍게 합니다. 이렇게 가십시오. 키를 작게 하는 대신 유균 두껍게 합니다. 맞습니다. 세모였지만 됐고, 주도하는 거는 가시광선이 적색부. 넘어갑니다. 자, 제1과정 명반응 O2. 광화학적 과정으로 광합성 색소에 의해 광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물 광분해가 진행되며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NADPH2로 환원하고 광인산화에 의해 ATP로 변화시키면서 부산물로 O2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와, 어렵게 다 썼네요. 손해평가사에도. 에너지 획득 과정으로 엽록체의 그라나에서 이루어진다. 명반응은 그라나. 요렇게 보시면 얘가 그라나고 얘가 스트로마인데 이것을 틸라코이드라고 하는데 엽록소는 틸라코이드 막에 붙어 있다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라나,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의 내부 구조물이며 틸라코이드 디스크라고 불리는 납작한 막이 쌓여서 구성된 것입니다. ATP, 아데노신의 인산기 3개가 달린 유기화합물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생물의 세포 내 존재하며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ATP는 가수 분해를 통해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생물 활동을 이용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읽고 뭐 하고 하는 거, 생각하고 하는 거 다 ATP에서 주는 에너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광학적 반응으로, 온도 영향 안 받습니다. 명반응은 광학적 반응으로 광분할에 의해 H2O가 쪼개지면서 틸라코이드 안에서 O2를 방출하고, 유리된 전자는 전자 전달 경로를 통해 암반응에 필요한 ATP와 NADPH2를 생성합니다. 광은 필요로 하나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과정입니다. 명반응은. 자, 제2과정 암반응. 포도당 만드는 반응이죠. 광합성 과정 중 빛이 관여하지 않는 반응 단계로서 명반응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암반응에서는 명반응에서 생긴 ATP와 NADPH2이 스트로마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 포도당이나 녹말이 형성됩니다. 스트로마는 엽록체 내부의 그라나를 제외한 기질 부분입니다. 스트로마는 무색의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며 이산화탄소 고정에 관계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광합성 전 과정을 보면은, 암반응 과정을 보면은 6개 이산화탄소와 12 NADPH2와 18 ATP가 포도당을 만들고 12 NADP가 돼서 물이 6분자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를 고정 환원하는 과정으로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이루어집니다. 제1과정에서 생성된 ATP와 NADPH2를 이용하여 CO2를 고정하고 환원시켜 불안정하던 화학 에너지를 탄수화물 같은 화합물로 안정화하는 열화학적 반응입니다. 효소 반응으로서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광과는 관계가 없이 일어납니다. C3식물, C4식물, 캠식물의 광합성 특징 비교. 고등식물에 있어 광합성 제2과정에서 CO2가 환원되는 물질에 따라 C3식물, C4식물, 캠식물이 있습니다. 캠은 선인장 생각하면 되겠고, 옥수수 생각하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벼 생각하면 됐죠? 요렇게 잘라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C3 식물, 거기까지는 안 나오나요? 이산화탄소를 공기에서 직접 얻어 켈빈 회로에 이용하는 식물로 최초 합성되는 유기물이 3탄소 화합물입니다. 켈빈 회로,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ATP와 NADPH를 이용하여 대기 중에 CO2를 고정시키는 회로입니다. 켈빈 회로는 1961년 노벨상을 수상한 멜빈 켈빈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벼 가시라 했죠. 한 세트로 가시고 벼, 밀, 콩, 비리 등이 해당됩니다. C3 식물은 기온이 높고 건조한 경우 수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공을 닫는데, 이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아지고 광합성률은 감소하여 생산이 줄어듭니다. 광호흡. 기공을 닫으면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산소의 방출이 억제되어 이산화탄소는 점점 낮아지지만 산소는 쌓이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산소 모두와 결합할 수 있는 고종효소 루비스코가 이산화탄소 대신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방출하는 광호흡을 하게 됩니다. 광호흡은 식물이 빛이 있는 조건에서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광호흡은 소비적 과정으로서 당이 합성되지 않고 ATP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C4 식물입니다. C4 식물은 사탄당 화합물이 관여하는 추가적인 경로 C4 회로를 이용해 CO2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광합성의 안반응을 계속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식물 잎의 횡단면을 관찰하면 유관속의 주위에 유관속초 세포가 둘러싸고 있으며 그 주위를 여벽세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C3 식물에서는 엽록체가 여벽세포에는 많고 유관속초에는 적죠. 이에 비해서 C4 식물에서는 유관속초에 엽록체가 많이 존재하고 두텁게 발달하여 있어 꽃다발 구조, 크란츠 구조를 띱니다. 여벽세포가 먼저 한번 갈까요? 잎의 기본 조직인 표피와 연맥 이외의 조직을 이루는 세포로 많은 수의 엽록체를 함유하고 광합성을 하는 세포입니다. 여벽세포는 잎의 위와 아래 표피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세포입니다. 다 C3 식물에서 여벽세포에서 켈빈 헤로의 안반응이 일어나지만 C4 식물의 여벽세포에서는 C4 헤로인 PEPC 효소에 의해 CO2가 고정되어 사탄소 화합물이 되며 인접한 유관속초 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된 사탄소 화합물은 3탄소 화합물과 CO2로 분해되고 CO2는 루비스코와 결합하여 유관속초 세포의 켈빈 회로에 들어가 안반응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낮은 CO2 환경에서도 안반응은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기장, 버뮤다그래스, 명아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C4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요술랑 했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요술량이 많은 애들이고, 아니 적은 애들이고, 얘는 요술량이 굉장히 많은 애인데 좀 의외죠? 어쨌든 C4는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기장, 수요량이 적었던 애들이 몽창 다 들어가면서 명아주는 요술량이 가장 큰 애인데 걔도 지금 해당합니다. C4에 버뮤다그래스 포함되고 C4만 외우고 가십시오. C3는 별을 비롯 많은 작물이고 C4는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기장, 버뮤다그래스, 명아주 이렇게만 가십니다.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낮고 이산화탄소 포화점이 높아 광합성 효율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갔었거든요. 암기할 때 C3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뭘 봤냐면은 포화점이라고 늘 생각했고, 요거는 보상점이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근데 C4는 어떻다? 요렇다. 포화점은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죠? 보상점은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죠?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나온 보상점은 낮고 포화점이 높아 광합성 효율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어. 어쨌든 효율 그런 거는 지금 따질 게 없고 시험을 앞두고서는 C4 식물은 C3 식물보다 포화점은 낮고 보상점은 높다 이렇게 가세요. 아시겠죠? 광포화점 되죠. 다시 한번 C4 식물은 C3 식물보다 광포화점은 낮아지고 보상점은 높아진다. 오케이? 자, 캠식물입니다. 캠식물은 선인장 가시고요. 파인애플, 솔잎국화. 솔잎국화?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솔잎국화. 대부분 어떻다? 다육식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다육이 알고 있죠? 다육이. 제가 또 보령 시내에서 다육이 잘 키우는 집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CS-캠 식물입니다. 밤에만 기공을 열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면서 수분을 보존하고 이산화탄소가 잎에 들어오면 C4 식물과 같이 포탄소 화합물로 고정하여 저축하였다가 명반응이 가능한 낮에 켈빈 회로를 방출하여 낮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광합성을 계속할 수 있다. 한마디로 캠식물은 어때요? 낮에 광합성, 낮에 어떻게 되나? 낮에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이렇게 가야 되나? 어쨌든 선인장, 파인애플, 소리국화 이거는 얘만 외우시고요. 지금 손해평가사에서는 중요한 거는 뭐 아주 언급된다면 이거 C4 식물은 C3 식물보다 보화점은 낮고 보상점은 높다. 이렇게만 가세요. 호흡작용. 생명체가 유기물 포도당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저 이렇게 잘난 척하다가 떨어지면 무슨 창피입니까? 어떡합니까? 저 솔직히 지금 걱정됩니다. 48일밖에 안 남았는데. 호흡작용. 생명체가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포도당을 이용해가지고 설나문에 에너지를 얻는다. 열에너지를 얻는다. 60%.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반응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산화 과정이 너무 헷갈려가지고서는 물체가 있으면 산화를 머리에 탁 붙인다 라고 생각했어요. 결합하는 거, 결합하는 산화 반응.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6분자와 물 분자 12분자는 광합성에 다시 이용됩니다. 저장된 ATP가 ADP로 분해될 때 에너지가 방출되며 방출되는 에너지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생명활동에 쓰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ADP는 다시 광합성에 이용됩니다. 증산작용. 광의 조사는 온도의 상승으로 중산이 조장됩니다. 광이 있으면 광합성에 의해서 동화작용의 물질이 축적되고 공변세포의 삼투압이 높아져서 물의 흡수가 이루어지며 기공을 열게 함으로써 증산이 활성화됩니다. 공변세포. 식물체 안에 기공. 공변세포가 이거죠. 이렇게 뭐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조금 강하게 쫀쫀하고 여기가 좀 넓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로 공기가 슝 잎이 이렇게 뒷면에 많이 발달했고 식물체 안에 기공을 닫고 열어서 수분을 조절하고 내부를 보호하는 반달 모양의 2개의 세포, 반달로 그래요. 반달 모양의 2개의 세포를 말합니다. 개폐세포 또는 주변세포라고도 합니다. 세포벽은 기공 쪽이 두껍고 바깥쪽이 얇아. 왜? 두껍고 바깥쪽이 얇아. 팽창 시 바깥쪽으로 휘어져 기공이 열립니다. 광합성 시 ATP 생성, 칼륨 이온 생성, 증가, 물 유입 등으로 팽창의 기공이 열리고 밤이나 수분 부족 시 칼륨 이온과 물이 빠져나가 수축해 기공이 닫힙니다. 엽록체에 있어 광합성이 가능하며 일반 표피세포와 달리 광합성 에너지를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굴광성. 빛이 왔어요. 굴광성. 빛이 왔어요. 어머, 나 광에 반응하는 사람인데. 빛. 옥신이 생기는 이곳이. 옥신. 빛이 왔어. 야, 이동하자.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자. 슉 해가지고
광원 쪽으로 휘는 게 굴광성입니다. 그림만 보고 제가 해석해봤어요. 조금 아까 그림을 314페이지에서 한번 식물의 한쪽에 광이 조사되면 광이 조사된 쪽으로 식물체가 구부러진 조사된 쪽으로 갔죠. 이게 뭐 그림은 안 나올 테니까 이렇게 이동하면서 반대로 이동하면서 구부러진 어디로? 이렇게 광이 조사된 쪽으로 식물체가 구부러지는 현상을 굴광현상이라고 합니다. 굴광현상으로 생물검정법 중 귀리 만곡 측정법이 확립되었습니다. 귀리. 귀리 맛있는데 말입니다. 옛날에 한참 귀리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우유랑 마시면은 다이어트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광이 조사된 쪽은 옥신의 농도가 낮아져요. 도망가거든요. 반대쪽의 옥신은 농도가 높아지면서 옥신의 농도가 높은 쪽의 생장 속도가 빨라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방향 헷갈리지 마시고. 향광성과 배광성. 줄기나 초엽 등 지상부에서는 광의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향광성을 나타내며 뿌리는 반대로 배광성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지금 향광성 얘기인 거고 배광성은 반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치면 뿌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향광성은 향일성, 줄기나 초엽에서는 옥신의 농도가 낮은 광이 조사된 쪽의 생장 속도가 반대 속도보다 낮아져서 광을 향하여 구부러지는 현상입니다. 모질라 광 이렇게 가는 거하고 쳐야 되고요. 배광성은 뿌리에서는 향광성과 반대로 구부러지는 현상입니다. 햇빛이 여기 있다면 뿌리는 이렇게 가는 거죠. 유효한광은 400에서 500, 특히 440에서 480. 뭐 어떻게 할까 이거? 유효한광 청색광이 가장 유효한데 저 그렇게 해봤어요. 귤청 아니고 굴청입니다. 굴광성은 청색광 이렇게 아시겠죠? 뭐라고요? 굴청. 굴광성은 청색광. 착색. 광이 없을 때 엽록소 형성이 저해되고 다망색 색소인 에티올린. 에티놀로 갈까요? 에티올린이 형성되어 황백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착색. 이게 지금 큰 카테고리가 뭔가요? 굴광석과 그 밖의 작용. 그 밖이군요. 이건 그 밖. 착색. 광이 없을 때 엽록소 형성이 저해되고 다망색 색소인 에티올린. 뭘로 갈까요? 황백화. 올린. 광이 없을 때 올린 형성돼서 일으킵니다. 엽록소 형성에는 450 나노미터를 중심으로 430에서 470의 청색광과 650을 중심으로 620에서 670 나노미터 적색광이 효과적입니다. 적색광이. 청과 적색광인데 사과, 포도, 딸기 등의 착색은 안토시아닌, 애플, 그레이프, 스트로베리, 빨갛고 보라색이고 빨갛고 안토시아닌 색소에 의하며 비교적 저온에 의해 생성이 조장되며 자외선이나 자색광 파장에서 생성이 촉진되며
광조사가 좋을 때 착색이 좋아진다. 이거만 외우시면 되네요. 사과, 포도, 딸기 착색은 안토시아닌계 색소. 다망색 색소는 황황 H. 광 없을 때 황황 H. 얘는 광이 좋을 때 착색이 좋아지고. 신장과 개화. 신장. 자외선과 같은 단파장. 아하. 아까 제가 그냥 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자외선은 단파장이라고 합시다. 저 이거 쓸 줄 알아. 아유 헷갈려. 쓸려와 했더니 헷갈리네. 장파장. 자외선 장파장. 자, 여기 나오잖아요. 자외선과 같은 단파장의 광은 신장을 억제합니다. 신장을 억제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 이렇게 외웠어요. 얘가 지금 제가 농촌조사 볼 때 안토시아닌 색소를 뭐 억제한다 그랬나? 그래서 아무튼 이 자외선은 이렇게 외웠어요. 앉아. 안토시아닌계와 자외선이 연관되는 게 있습니다. 앉으니까 어때? 신장이 억제됐어요. 이렇게 갔습니다. 안토시아닌계 뭔가 있고 자외선이 있고 신장이 억제되는 거. 자외선입니다. 광 부족, 자외선 투과가 적은 환경은 웃자라기 쉽다. 자외선이 앉아. 그러니까 자외선 투과가 적은 데는 환경이 웃자라기 쉽죠. 개화. 광의 조사가 좋은 경우 광합성의 조장으로 탄수화물 축적이 많아져서 CN율이 높아집니다. CN율 높아져요. 화성이 촉진됩니다. 앉아서 신장 억제하고 꽃을 피워요. 자외선. 일장은 개화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개화 시각에서 대부분 강이 있을 때 개화 하나. 뭔 소리야 이거. 광이군요. 신장과 개화 다른 파트인데 같이 엮었네요. 개화 하나. 수수 같은 광이 없을 때 개화하는 것도 있다. 수수는 참 수수해요. 광이 없을 때 개화도 하고. 수수하게 몰래 피나요? 광이 없을 때 개화를 하다니. 수수할 때 하는군요. 진짜 수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 같은 경우는 요수량이 크고 아니고 작고 작물의 요수량 작고 그 다음에 수수하게 수량이었나요? 뭐였지? 그거였고 또 그것뿐이 없네요. 기억나는 게. C4 식물입니다. 요런 거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하세요. 블라인드 현상. 화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도중에 멈추어 개화에 이르지 않는 현상입니다. 에이그먼이나 불임이네. 블라인드 현상이 개화에 이르지 않아. 분화한 화서 꽃이 발달에 적당한 체내의 생리적 상태, 환경 조건 하에서는 순조롭게 발달하고 부적당한 일장, 온도, 강량 등 조건 하에서는 분화가 중단되고 생장상이 영양생장으로 역전합니다. 장미는 채화, 적심, 전정 등으로 정화우세가 제거되면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세 가지가 1에서 4 자라면 화합 분화가 시작하고 꽃받침, 화판, 수술, 암술 순으로 분화하며 개화합니다. 꽃받침, 화판, 수술, 암술, 수술 이렇게인데 분화하면서 개화하는군요. 그러나 저온 저강량 하에서 꽃으로 발가지 못한다. 장미 한 송이, 장미, 채화, 적심, 전정 등으로 정화우세가 제거되면 1cm에서
2, 3, 4cm가 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면 꽃이 평 펴요. 자, 광보상점과 광포화점 갑니다.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광합성 작용과 호흡 작용입니다. 광합성 작용.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방출하는 작용입니다. 우리랑 반대죠? 저는 지금 산소를 먹었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었는데 광합성 작용은 반대예요. 호흡 작용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산소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작용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죠. 광합성량과 호흡량. 일반적으로 나처럼 광이 풍부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광합성이 더 커요. 아래에서 학습할 내용으로 아침 저녁으로 광보상점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광보상점과 호흡량이 같을 때는 겉보기에는 기체의 출입이 없으나 똑같이 주고 똑같이 받는 거죠.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소가 모두 호흡에 이용되고 호흡의 결과가 발생한 이산탄소가 모두 광합성에 이용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밤처럼 광이 부족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가정할 때는 호흡만 일어나니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탄소를 방출하죠. 진정 가능성, 호흡을 무시한 절대적 강합성. 외견상 광합성, 호흡으로 소모된 유기물을 제외한 광합성을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정 광합성과 외견상 광합성, 호흡을 무시한 절대적 광합성만을 말하는 진정 광합성이고 외견상 광합성은 요겁니다. 호흡으로 소모된 유기물을 제외한 광합성만을 말하죠. 얘가 호흡이니까. 근데 이게 너무 안 헤어져가지고 외견상 광합성은 진정 광합성에서 호흡을 뺀 거다. 이것도 외웠어요. 왜 진호야? 이렇게. 외견상 광합성은 진정 광합성에서 호흡 양을 뺀 것이다. 이렇게. 저 너무 열심히 했죠? 그렇다면 316입니다. 광도와 광합성입니다. 광보상점. 광합성은 어느 한계까지 광이 강할수록 속도는 증대되는데 광합성 때 흡수한 이산화탄소량과 호흡할 때 방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같을 때 빛의 세기를 말합니다. 요겁니다. 요거. 보았죠? 어머나. 아닙니다. 왜 이럽니까? 보상점은 거기가 아니고 요겁니다. 얘가 호흡량이고 진정 호흡량은 했잖아. 이게 광합성도 하고 있고 호흡도 하고 있는데 똔똔대는 요점. 똔똔 광보상점. 똔똔 광보상점. 보상해주세요. 똔똔. 광합성은 어느 한계까지 광이 강할수록 속도는 증대되는데 광합성 때 흡수한 이산화탄소 양과 호흡할 때 방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를 말합니다. 광포화점은 빛의 세기가 보상점을 지나 증가하면서 광합성 속도도 증가하나 어느 한계 이후 빛의 세기가 더 증가하여도 광합성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빛의 세기를 말합니다. 채소 중 수박, 토마토 등은 높고 상추, 머위 등은 낮습니다. 광포화점이 수박, 토마토는 높고 상추, 머위는 낮다는 거죠. 상추, 머위는 낮다는 거죠. 화해, 난류와 식내 식물 등은 광포화점이 낮아서 난류, 실내식물, 저광도 조건에서도 잘 자랍니다. 낮은 광도에서 식물의 생육. 일반적으로 광도가 낮으면 광합성이 억제되면서 식물은 도장하여 줄기는 가늘어지고 마디 사이는 길어집니다. 잎은 넓어지나 여백이 얇고 책상 조직의 부피가 작아지고 엽록 소수가 감소합니다. 여백, 잎의 위아래 표피 사이의 조직을 말합니다. 주로 유세포로 되어 있으며 엽록체를 갖는 동화 조직의 일종으로 잎살이라고도 합니다. 엽육. 결구,
채소 잎과 비늘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현상. 결구 배출이라고 하죠. 늦어지고 근계 발달, 인경비대. 인경이가 양파 같은 거죠. 꽃눈 발달, 착과, 착색, 과실비대 등이 불량해진다. 광보상점과 내음성. 작물의 생육은 광보상점 이상의 광을 받아야 지속적 생육이 가능합니다. 광보상점이 낮은 작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광도에서보다도 광보상점 이상의 광을 받아서 생육할 힘, 즉 내음성이 강합니다. 음생식물과 양생식물. 양생 이렇게 하세요. 음생식물, 내음성이 강한 식물은 음지에서 잘 자라나 양지에서 오히려 해를 받는데 이런 식물을 음생식물이라 합니다. 양생식물, 보상점이 높아 광주사가 좋은 환경에서 양호한 생육을 할 수 있는 식물로 광포화점도 높습니다. 음엽과 양엽. 음엽은 교목이나 감목, 초본식물까지 음생식물처럼 그늘에서 잎이 전개되는 것이고, 양엽은 햇빛에서 잎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쌍자엽, 양엽은 잎이 좁고 두꺼우며 음엽은 얇고 넓습니다. 여기 저기로 갈까요? 머위 같은 거, 잎 넓은 걸 갈까요? 얘는 소나무 갈까요? 쌍자엽이면서 소나무, 외떡식물인데? 소나무가 외떡식물인가? 헷갈리네. 잎이 좁고 두꺼우며 음엽은 얇고 넓습니다. 머위를 생각하고 반대로 소나무 생각하시면 되죠. 소나무 자신 없네. 고립 상태에서의 광포화점. 고립 상태, 작물의 거의 모든 잎이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서 포장에서 극히 생육 초기에 여러 개의 잎들이 서로 중첩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생장하게 되면 고립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일반 작물의 광포화점은 조사량의 30에서 60% 범위 내에 있으나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변합니다. 고립 상태 작물의 광포화점은 경우에 따라 측정치의 변화가 있지만 양생식물이라도 전체 조사 광량보다 낮으며 각 식물의 여름날 정오의 광량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립 상태의 광포화점. 나 이것도 외웠었는데. 쇼츠로 가야 되나요? 진짜 이거. 쇼츠 갈까요 말까요? 이것까지 합니까? 고립 상태의 작물의 광포화점. 음생식물 10, 구양나무 25, 콩 20, 23, 감담, 강해, 보기 30, 벼목, 밀알팔파 50, 고구마 사탕, 무, 사과나무, 옥수수.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외워볼게요. 며칠입니까? 3월 22일입니까? 외웠으니까 한번 쇼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포화점의 변화, 온도와 CO2의 변화에 따라 광포화점은 변화합니다. 온도, 생육 적응까지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암석 속도는 높아지나 광포화점은 낮아집니다. 이게 진짜 온도, 높. 이거 갔었어 이렇게. 어떻게? 온도, 속도, 이거 다시. 온도, 속도, 광포, 화점. 그래서 잘 써볼까요? 높, 낮. CO2.
높, 높, 높. CO2 높, 높, 높. 온도 높, 높, 낮. 어떻게든 외워야죠. 이거 시험에 나올 때 이거 얼마 헷갈리는데요. 요거 높, 높, 낮. 높, 높, 높. 여기는 한거 그대로. 높아질수록 속도와 포화점은 높아진다. 높, 높, 낮. 온높, 높낮. CO2 높, 높, 높. 어머나, 높, 높, 높.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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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높, 낮. 입니다. (23인가였었는데) 아까 아닌가? 24까지 얼마나 했나요?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C4 식물의 광포화점. 고립 상태에서 온도와 이산화탄소가 제한 조건이 아닌 경우 C4 식물은 최대 조사 강량에서도 광포화점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때 광합성률은 C3의 약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수수, 옥수수, 사탕수수, 앤드, 기장 아니야 얘는 C4였죠. 아 헷갈려. C4가 수수, 옥수수, 사탕수수, 기장, 명아주, 버뮤다 그레스였고 맞네. 얘 얘기네. 누구 얘기예요? 수수, 옥수수, 사탕수수. 그때부터 외우고 가야죠 뭐. 버뮤다 그레스. 또 누가 있었죠? 기장. 여기에 명아주가 너무 의외였죠. 요수량도 많은 것이 C4였다니. 기출문제. 호강성 식물을 저강도에서 재배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을 좋아하는 애를 광을 굶겼어. 줄기와 마디 사이가 길어진다 그렇다. 잎이 넓어지고 얇아진다 그렇다. 단위 면적당 잎의 수가 증가한다. 아니다. 줄기가 가늘어진다. 한마디로 쭉정이처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포장 상태에서의 광합성, 군락의 강포화점, 군락 상태. 포장에서 식물이 자란 잎이 서로 포개져 많은 잎들이 직사 광선을 받지 못하고 그늘에 있는 상태를 군락 상태라고 하며 포장의 작물은 군락 상태를 형성하고 면적당 수량은 면적당 광합성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군락의 광합성이 수량을 지배합니다. 군락의 광포화점은 군락의 형성도가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군락의 수광태세가 좋을수록 작물의 광포화점은 낮아집니다. 벼의 경우 잎의 투사된 광은 10% 정도만 잎을 투과합니다. 따라서 군락이 우거져 그늘에 있는 잎이 많아지면 포화광을 받지 못하는 잎이 많아지고 이들이 충분한 광을 받기 위해서는 더 강한 광이 군락에 투사되어야 하므로 군락의 광포화점은 높아집니다. 벼의 생육 단계별 군락 광합성입니다. 고립 상태에 가까운 생육 초기에는 낮은 조도에서도 광포화에 도달합니다. 군락이 무성한 출수기 전후에는 전광에 가까운 높은 조도에서도 광포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출수기에는 광포화가 보이지 않고 군락이 무성한 시기일수록 더욱 강한 일사가 필요합니다. 포장 동화 능력, 의는 포장 군락의 단위 면적당 광합성 능력입니다. 수량을 직접 지배하죠. 뭐가요? 포장 동화 능력이.
단위 면적당 포장 군락의 실제 광합성은 포장 동화 능력의 일사량에 관여합니다. 포장 동화 능력. 벼의 포장 동화 능력은 출수 전에는 주로 연면적의 지배를 받고 출수 후에는 평균 동화 능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출전력, 출후평. 이것도 가야 되나? 이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후평. 뭐가요? 포장 동화 능력이요. 벽개체의 광합성 능력은 이항 후에 최고값을 보이고 개체군의 광합성은 이삭이 생기는 유수분화기에 가장 높습니다. 포장 동화 능력 P는 총면적 곱하기 수강 능률 곱하기 평균 동화 능력입니다. P는 AFPO. 수강 능률, 군락의 잎이 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받아 광합성에 이용하는가의 표시로 총 연면적과 군락의 수강 상태에 따라 지배됩니다. 수강 능률의 향상을 위해 총 연면적을 적당한 한도로 조절하고 군락 내부로 광투사를 하기 위해 수강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평균 동화 능력, 잎의 단위 면적당 동화 능력을 의미하며 단위 동화 능력을 총 연면적에 대해 평균한 것입니다. 단위 동화 능력과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시비 물관리 등을 잘하여 영양 상태를 좋게 하였을 때 높아집니다. 최적 연면적, 건물 생산량과 광합성의 관계. 건물의 생산은 수분 제거한 거, 생물체의 원상태에서 수분을 제거한 것을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생산은 진정 광합성과 호흡량의 차이인 외견 광합성이 결정합니다. 아까 외견 광합성 뭐라 했어요? 외는 진호. 군락의 발달은 군락 내 연면적의 증가로 진정 광합성량은 증가합니다. 군락 내 연면적 증가는 서로 잎이 겹쳐 광합성 이하의 광을 받는 잎이 증가하면서 연면적 증가와 비례하여 진정 광합성량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연면적 증가와 더불어 직선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 생산량은 어느 정도 한도까지는 군락 내 연면적 증가에 따라 같이 증가하나 그 이상의 연면적 증가는 오히려 건물 생산량을 감소시킵니다. 최적 연면적, 군락 상태에서 건물 생산량이 최대일 때의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지수, 군락의 연면적을 토지 면적에 대한 배수치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최적 연면적 지수, 연면적이 최적 연면적일 경우의 연면적 지수입니다. 최적 연면적 지수를 크게 하면 군락의 건물의 생산 능력을 크게 하므로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최적 연면적 지수 이상으로 연면적이 증대되면 건물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으나 호흡은 증가합니다. 319페이지였고요. 320페이지 넘어갑니다. 건물의 순생산은 진정 광합성에서 호흡량을 차감하여 고려한 외견상 광합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식물 군락에서 연면적이 증대하면 군락의 진정 광합성량은 그에 따라서 증대하지만 호흡량은 연면적에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최적 연면적의 변동입니다. 군락의 최적 연면적은 생육 시기와 일사량, 수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사량이 많을수록 최적 연면적 지수는 증가합니다. 수강 태세가 좋을수록 최적 연면적 지수는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군락의 수강 태세는 뭘까요? 의입니다. 동일 연면적에서 수강 태세가 좋을 때 군락의 수강 능률은 높아집니다. 수강 태세가 좋다는 것은 군락의 광투가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강 태세의 개선은
광에너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우수한 초형의 품종 육성, 재배법의 개선으로 군락의 잎 구성을 좋게 해야 합니다. 벼의 초형, 잎이 약간 좁으며 상위엽이 직립합니다. 벼가 이렇잖아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삭이 이렇게 달려요. 거의 100개 달려 있어요. 근데 상위 잎은 이렇게 직립하고 키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적당하고 말이야 막걸리야. 분월이 계산형을 이루어 포기 내 광 투입이 좋아야 합니다. 계산형이라는 게 열렸네 하는 계산형이라는 거예요. 각 잎이 공간을 가지도록 균일하게 분포해야 합니다. 옥수수의 초형, 상위 잎은 직립하고, 상위 잎은 직립해야 좋아요. 자리를 펴줘야죠. 이게 상위 잎은 옥수수를 길게 두 줄 나눠가지고 여기 이렇게 달렸죠. 이렇게 옥수수가 상위 잎은 직립하고 아래로 갈수록 약간씩 기울어져 하위 잎은 수평이 된다. 이렇게 되면 좋다는 얘기죠. 숫이삭 잎피는 꽃이삭은 작고, 이 수이삭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작고 이게 작아야 돼요. 잎혀, 혀. 그러니까 없으면 좋아요. 혀가 없으면 좋아요. 아미삭은 이게 아미삭이에요. 우리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아미삭은 한 개인 것보다는 두 개인 것이 밀식에 더 적응합니까? 어머나, 아미삭은 두 개. 콩의 초형, 키가 크고 도복이 안 되며 가지를 적게 치고 가지가 짧다. 뭐 이거는 하나만 한 소리고 커야 돼요. 키가 커야 되네. 콩은 다른 건 작아야 되는데. 꼬투리가 원줄기에 많이 달리고 원줄기고 곁줄기고 이렇게 된다면 원줄기에 많이 달려있네. 꼬투리가 밑까지 착생한다. 밑까지 이렇게 착생하고 잎은 작고 가늘며 잎자루가 짧고 직립한다. 재배법에 의한 수강태세의 개선. 벼의 경우 규산과 칼륨의 충분한 시용으로 잎이 직립하고 무효분열기의 질소를 적게 주면 상류엽이 직립합니다. 벽 경우 밀식 시 줄 사이를 넓히고 포기 사이를 좁히는 것이 파상 군락을 형성하게 하여 군락합으로 광투사를 좋게 합니다. 저 이것도 외웠습니다. 줄넘기, 포족, 줄널포족, 줄럽포절, 포족. 이것도 외워가시면 좋아요. 농업직이나 농촌사는 읽을 때 이거가 도움이 됩니다. 줄널포접, 벽콩 줄럽포절을 호호호. 맹류는 광파, 재배보다 광파보다 드릴파. 얘는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가로치시고 맹류는 드릴파 재배하는 것이 굿. 이렇게 합니다. 줄널포접, 맹류는 드릴파. 수강태세가 좋아지고 지면 증발도 적어집니다. 드릴파, 볼이나 밀파종지의 골너비를 아주 좁게 하고 골 사이도 좁게 하여 여러 줄을 베게 하여 뿌리는 방식입니다. 밭이나 질지 않은 논에서 기계 파종을 할 때 흔히 실시되는 파종 방법입니다. 드릴파, 드릴파. 어느 작물이나 제식밀도와 비배 관리를 적절하게 하여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해야 될까요? 더 알아보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벼의 일생까지는 우리 나오면 이거 하나는 좀 저기 합시다. 저도 지금 이거 벼는 식용작물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은 범위인데 이거를 지금 다 읽겠습니까? 얘는 패스입니다. 더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일사와 재배입니다. 이거 식용작물학은 농업에는 들어가죠. 농업에는. 그리고 저기 뭐 농촌지도사 시험에서도 작물 생리학이나 재배학에서 좀 들어가는데 지금 손해평가사까지는 지금 벼 하나에 집중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사와 재배, 작물의 광입지에 따른 작물의 선택. 작물이 받는 일사는 입지에 따라 달라지며 수확량의 차이는 작물 기초대사 및 건물의 생산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물의 재배에 일사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작휴와 파종, 일항 방향, 일항고랑, 표. 이게 예술하겠다는 정라팔라가 그린 겁니까? 다시 한번 좀 조금 더. 자, 일항이고 패인 곳이 고랑이겠죠? 경사지는 등고선 경작이 유리하나 평지는 수확량을 고려해 일항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경사지는 등고선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산이 이렇게 있으면 등고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등고선 재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항을 내는 거죠. 남북 방향이 동서 방향보다 수량이 증가를 보입니다. 남북 이렇게 가야죠. 남과 북이니까 이 방향이 수량 증가, 이 방향이 남북 방향이 수량 증가. 써놓고 가는 거예요. 겨울 작물이 아직 크게 자라지 않았을 때는 동서 일항이 수확량이 많고 북서풍도 막을 수 있다. 겨울 작물, 겨울에는 동서 일항. 언제? 겨울에. 북서풍을 막을 수 있어요. 북서 이렇게 불어오는 북서풍을 막을 수 있는 동서일항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파종의 위치, 강한 일사를 요구하지 않는 감자는 동서일항도 무난하며 촉송 재배 시 동서일항의 고래 파종하되 고래 파종하고 골 북쪽으로 붙어서 파종하면 많은 일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자는 동서일항으로 이렇게 하되 골 파종하고 감자 북쪽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심으래요. 이렇게 심으라는 거죠. 광 스트레스, 솔라리제이션. 그늘에서 자란 광물이 관광에 노출되어 잎이 타 죽는 현상. 솔라리레이션. 노래 부를 스타일 되게 아닌데 지금 시점이. 잎이 타 죽는 현상. 엽록소의 광산화가 원인이 됩니다. 식물이 관광에 적응하게 되면 카로티노이드가 산화하면서 아까 카로티노이드 언제 만들어졌어요? 청색광에서 만들어졌죠? 산화된 엽록체를 환원시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관광에 적응하게 되면 회복할 수 있다? 뭔 소리야? 솔라리제이션이 타주는 거라는데. 백화묘 하얘졌어요. 묘가 하얘졌네. 봄에 벼의 육묘시 발화 후 약강에 녹화하지 않고 서서히 경화나 녹화나 바로 직사광선을 노출시키면 엽록소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장애입니다. 약광에서 서서히 녹화시키거나 강강에서도 온도가 높으면 카로티노이드계 엽록소를 보호하여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엽록소가 일단 형성되면 높은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 더 안정됩니다. 자, 오늘 2026 3월 22일 일요일 지금 시간이 AM 9시 40분이네요. 여기 보이시죠? 오늘 시험 며칠 전 48일 전에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에. 괜찮습니다. 오늘도 정 라파엘이었습니다.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